100년도 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청나라를 승리하고 대만을, 타이완을 중국이 뺏기죠. 네. 그리고 한 50년, 60년 일본이 2차 대전 패하고 난 뒤에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정말 예민한 존재지만 특히 일본이 대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훨씬 더 예민할 겁니다. 중일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회 외통위에 김준영 의원님 급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그래도 저희는 나와 주셔야죠. 네. 사진 먼저 하나. 사진 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봤을 사진인데요. 그제 사진이군요. 중국의 이제 관영 TV가 촬영한 동영상인데 일본 언론들도 유독 이 사진을 딱 집어가지고 네. 조금 연출된 느낌도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일본 쪽은 제가 일본 사람 외교관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공손한 자세를 합니다. 네. 이렇게 어깨를 벌린다든지 하는 걸 잘 안 하거든요. 거기에다 옆에 보시면 지금 통역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일본은 그런데 보통 때의 모습인데 중국은 네. 작정한 것 같아요. 저렇게 대놓고 저 의식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둘 다 외교부 국장급이죠? 예, 맞습니다. 네. 같은데 그 중국은 지금 워낙에 이제 민족주의 정책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베이징에 충성 경쟁을 하는 거 있거든요. 처음에 네. 그 총영사도 왜 목을 베야 된다, 더러운 목을 베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건을 했는데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아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베이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까 사실 현장에 있는 외교관들이 충성 경쟁을 하고 저건 중국은 제가 보기엔 이 의도적으로 저 손 끼고 했던 것 같아요. 인민복 입은 것도 뭔가 좀 예, 맞습니다. 네, 약간 연출한 네. 느낌? 예,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네네. 의원님 둘이 싸우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잘해봐. 왜냐하면 당장 관광도 묶었고 수산물 수입도 묶었는데 예, 예. 아무래도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또 우리한테 한 명이라도 더 올 거고. 예. 뭐 그 자체 분석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물론 근시안적이지만 그만큼 네. 그만큼 사실은 이 그 외교의 현장이 국익을 놓고 거의 뭐 정글처럼 전쟁하는 거니까요. 네. 저는 뭐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도 보고 그래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당연히 활용해야 되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타이완은 그냥 불쏘시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주로 네 군데를 얘기합니다. 한반도, 동중국해, 센카쿠가 있죠. 그 다음에 대만 양안, 그 다음에 남중국해, 중국의 그 인공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충돌 지점의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네. 그러면 이 대만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만약 무력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한테 좋을 건 없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뭐 우리한테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정말 중요해야 되는 분은 뭐 좀 이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느 편을 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약간 애매하게 네. 예, 원론적인 얘기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가급적 편 안 들고 싶은데 자꾸 부축이죠. 양쪽에서 편을 들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근본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나씩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이 일본 사람들 언급하는 건 매우 예민한 문제인 거죠. 예, 예. 이 대만 문제를 우리 시각에서 보면요. 뭐 독립국가 같기 보이고 네. 그다음에 거의 따로 살았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면 남북 문제를 생각하면 뭔가 통일되지 않은 두 국가 지금 특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보면 중국이 저렇게까지 가는 거 오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은 실제적으로 이 대만이 하나의 국가라는 원칙이 워낙 강하고요. 특히 지금은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족주의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인민을 붙잡기가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의 민족주의를 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있어요. 중국이 이 그 자본주의로 넘어오고 나서 탈냉전 이후에 우리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관계 정상화를 하고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관계 정상화를 했거든요. 네. 그때 관계 정상화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우리도 약속했고요. 그래서 우리 미국도 대만과 단교했잖아요. 단교했죠. 네. 근데 오늘 공식적으로 이 일본 정부에서 하나의 중국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조금 꼬리 조금 내렸네요. 조금 꼬리 네. 조금 내렸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예, 중국은. 일본 입장부터 그럼 볼까요? 네.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지지율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네, 출발이 좋아요. 네. 출발이 좋은데 이제 이 문제에서 완전히 꼬였거든요. 네. 물러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국은 분명하게 사과하고 그 말 걷어들여라 이거거든요.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할 때는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유신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국내 정치적 기반이 나빴고 실제로 자민당 내부에도 극우서부터 온건판까지 사실상 굉장히 불안한 정권이었는데 이게 정권 교체 특히 여성 총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80% 네, 지지 그렇더라고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카이치가 약간 좀 붕 떴다, 좀 자신감이 생겼다. 네. 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또 오히려 이렇게 맞서는 다카이치에 대해서 또 일본 국민은 또 지지율은 거두지 않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라면 두 나라가 충돌만 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일본 관광 가지 마, 일본산 수산물 먹지 마 이렇게 하면 중국 정부도 사실 손해 볼 게 없고 네. 다카이치도 잃을 게 없다. 권력적으로 국민들만 힘들죠. 국민들만 힘들죠. 왜냐하면 요즘 이제 국제정치 저는 국제정치학자 출신이니까요.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는 대외 환경이 그 나라의 국내 정치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면 우리가 미국을 선택한다든지. 근데 지금은 국내적인 그 권력 관계가 네. 대외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실제로 트럼프만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킬레스건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심지어 기억하시죠? 경주에서 트럼프도 대만 문제 안 건드렸거든요. 그랬네요. 네. 그거는 뭐냐면 히토리를 비롯해서 아킬레스건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을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데 일본은 미국보다 더 중국을 때릴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오를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과장될 수는 있지만 중국은 일본에 그냥 아킬레스건을 확실히 쥐고 틀어쥐고 있다. 그러니까 목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안 문제 이야기하면서 자위대 언급하고 네네. 존립 위기라고 했던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센 게 아니고요. 이거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자위대는 수비군이잖아요. 순전히 수비만 한다는 겁니다. 네.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해외 개입이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외 상황 중에 하나가 존립의 위기를 맞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하고 그대로 연결되냐면 자위대가 개입한다는 거하고 연결돼요. 우리가 존립의 위기니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어. 예, 자위권을 발견한다는 말은 대만의 유사시에 개입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흥분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때까지 주로 아무리 아베조차도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질문은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아베가 출범해도 이시바가 출범해도 이게 지금 야당 맞아요. 과거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있었던 것 항상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포지션을 묶고 가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나왔던 대체로는 뭐냐면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 이게 피하는 방법이었고 딱 워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금기를 깨고 때려버린 거고요. 자위대가 출동할 거야. 예,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 아베다. 실제로 다카이치를 그럼 뭐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더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본의 윤석열이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일본 관광객들 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33%래요. 일본에 찾는 외국인 관광객 3명 중에 1명이 중국인 관광객이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객단가도 한국보다 높거든요. 이렇게 뭐 수산물 묶여버렸고 지금 2년 만에 풀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카이치 지지율은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네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일본의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식량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쌀이 자급률이 38%밖에 안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올랐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가 관광 수입은 최고조였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한국 사람들도 거의 1년에 1,000만 명 가고 네. 중국도 1,000만 명 이상 가는데 엔화가 싸져가지고 그게 그렇기도 하고요. 그게 일본 경제의 큰 축인데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그게 결국 이 지지율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 늘상 정치인이 소신과 명분을 말하면요. 자기한테 이롭고 네. 말을 아끼고 숙이고 진리를 챙기면 국민이 이로운 예. 그 공식이 딱 또 딱 맞아 맞습니다. 떨어지는 딱 맞습니다. 예, 특히 외교에는 이런 말들은 금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까지 대만에 대한 얘기가 또 중국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자꾸 조금씩 한미일이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대만 얘기를 아예 안 하다가 네.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조금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라는 말을 해요. 이것도 중국이 약간 요즘 말로 긁혔거든요. 근데 그것만은 그런 반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중국이 남북 문제를 얘기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 못하는데 최근에도 그걸 조금 더 올렸어요. 윤석열 정부에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네. 이 말은 침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팩트 시트에도 현상 변경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긁힐 게 더 큰 다행히 우리가 조금 피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현상 변경 그 팩트 시트에서 저희 같은 경제부 기자들이 보고는 근데 이게 지금 현상을 변경하지 마. 이게 이게 무슨 표현이 원래 이런 외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말 애매하게 만든 아니 겁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사하냐면 미국은 지금 대만 관계법이 따로 있고요. 미국도 네. 단교를 했죠. 그래서 정식 국가는 아닌데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이중적인 자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두 가지 말을 같이 합니다.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 말은 치지 말라는 거고. 네. 그러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중국을 더 할 때는 이걸 앞세웁니다.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그다음에 중국이 반발하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그런데 네. 윤석열 때와 일본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미일 장관이 남았을 때 최근에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한 발 더 나간 데다가 지금 일본의 수상의 얘기는 그냥 중국은 이걸 내버려 두면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정의 타이완에 대만 문제에 한미일이 찝쩍거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도 담벼락을 걷고 있는데 우리도 아무래도 무게중심을 미국 쪽으로 더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공급망도 바뀌고 있고 뭐. 네, 근데 좋은 이제- 거는요. 네. 지금 이렇게 중이 아까 뭐 단순히 그 관광뿐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중국이 우리한테 애정 공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한테 애정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일본을 때리는데 한국까지 저쪽으로 붙어버리면 한미일이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반대로 일본이 한국까지 밀어버리면 한중이 저렇게 돼가 일본이 고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지금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좋아할 결심들이 쓰여 있습니다. 네. 외교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작용 반작용이 맞습니다. 진짜 외교에 다한 것 같아요. 우리 네, 잘은 네. 모르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애정 공세라고 표현하셨는데 갑자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입장을 내나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나요? 이게요 잘 안 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초안에 네. 미국이 이 센카쿠는 중국, 독도는 한국이라는 초안에 있다가 마지막에 둘 다 빼버려 가지고 영토 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센카쿠는 실제로 중국하고 일본이 한번 붙은 적이 있고 지금처럼 막 커졌었는데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찝쩍거리는 것이고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찝쩍거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독도 편을 들면 자기들이 센카쿠에 대한 명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들고 싶어도 한국의 독도 편을 안 들었는데 실효적 지배하는 쪽에 편 들어주면 그러면 생각구에서 할 말이 없어요. 다오이야 야, 다오이다오. 다오이다오. 네. 네. 손해 보니까. 손해 보니까 이걸 말하기 힘든데 얼마나 이번에 화가 나거나 급했으면 한국 독도 편을 드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들 것 같은데 일본하고 네, 반대하면 그 이유 때문에 잘 안 들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레버리지가 확실히 강화됐다. 예, 강화됐다고 할수 일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네. 다오이야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일본이 경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패전국이고 네.
또 프라자비로 저렇게 경제가 멍들고 하는데도 정말 일본은 정말 일관성 있게 패전 이후에 미국만 바라보면서 네. 살아왔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보면 그 다오 위다오 네.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영향을 뺏기면 제1 뭐라고 합니까? 열도선? 도련선. 네. 이 부분을 뺏기기 때문이다. 네. 설명을 맞습니다. 좀 해주시면. 이게 이제 일본 내에서는 좀 다른데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본의 기본적으로 아베, 특히 이제 여자 아베라고 얘기를 네. 하고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과거의 제국주의의 부활 그 말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이 패권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저지선인 거죠. 그 저지선이 이제 동중국해에 있는 다오이다오고 그다음에 남중 아까 말한 네 번째 충돌점 이게 이제 제2도련선이 지나는 게 남중국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을 여기서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미일 특히 윤석열 때는 이런 우파들의 그 전략하고 일치했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까지가 거의 동맹 수준까지 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베 대외 정책을 이으니까 그게 사실은 또 딱 생각과 딱 걸리는 겁니다. 네. 예. 조도 대하오이다오죠. 우리 정부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늘 우린 잘 몰라요 이런 입장이었어요. 어느 한쪽을 조금이라도 편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윤석열 때는 편을 더 들었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에 대한 무력에 대한 현상 변경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일이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전성절에도 다 불러놓고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뭐 북중러가 드디어 동맹으로 간다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 불러놓고 삼자회담은 안 했거든요. 양자회담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네. 왜냐하면 그게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중러에서는 중국이 약간의 변수로 지금 북중러라는 걸 싫어하고요. 한미일은 우리가 변수입니다. 만약에 3자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에 3명 앉는 자리에 사진이 나왔으면 네. 김정은의 위상은 또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건 보여준 것 같아요. 왜 그럼 불렀느냐? 여차하면 또는 한미일이 제대로 가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북중러로 간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진 않는다는 게 중국의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일중 관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결국은 오 의원님한테 계속 그 질문을 해야 하는데 팩트 시트도 보면 이번에 보면 우리가 많은 걸 좀 지켜내고 어차피 우리 뭐 큰 돈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보면 근데 왜 이렇게 가만 보면 그 행간에 전부 중국을 견제하자가 경제 관련 팩트 시트인데 행간을 뒤져보면 전부 중국을 견제하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핵 추진 원잠도 잠수함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나오고.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도 이제 동상이몽인 거예요. 우리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원잠을 얘기하지만 미국은 이걸 줘서 중국을 견제용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은 생각보다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 시간이 걸릴 거고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드 때 네. 뭐라고 중국이 얘기했냐면 한국이 사서 한국이 운용하면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럼 미국을 못 민다는 거예요. 한국에 넣고 중국을 감시할 거라는 북한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운용하지 말고 미국은 운영 안 하면 괜찮다 그랬어요. 한국이 하면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핵잠이 네. 미국이 한국한테 소위 말하는 전초기지로서의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이 운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용어를 쓰면 중국 반발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미국의 도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의 자주국방을 하면 중국은 오히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지켜보는 겁니다.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승인해 준 거는 너희들이 잘 만드니까 만들어서 그리고 일단 거길 태평양을 지켜주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태평양을 그야말로 일선에서 너희들이 지켜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와 트럼프 내부가 약간 다릅니다. 1기 때 그랬어요. 1기 때는 북한한테 손 내밀었는데 실제로 볼턴이나 폼페오는
북한 반복주의자서 사실상 사실 하노이를 망친 게 그들이라고 트럼프가 계속 네. 욕하잖아요. 지금도 트럼프는 사실 중국하고 잘 지내고 싶고 사생결단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리고 북한하고도 손을 잡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루비오나 헤그세스는 그리고 군부는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반복 반중이거든요. 그럼 우리 측은 오히려 지금이 트럼프를 이용해서 이 군부들의 강경 노선을 잠재워야 하는 게 오히려 키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살짝 갈립니다. 지금. 오. 그런데 그러니까 볼턴 폼페이오와 헤그세스와 루비오의 차이는 볼턴은 대놓고 대들었어요. 트럼프한테. 네. 또는 대놓고 회방을 놨잖아요. 볼턴은 좀 캐릭터가 센 사람. 센 사람인데 네. 이걸 봤잖아요. 루비오하고 헤그세스는 일기 때 봐놓으니까 트럼프를 심기를 안 건드리면서 우리말로 사부작 뒤에서 반중 전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펙 경주에서도 한미일 외교장관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회의를. 약식으로 실제로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도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급적 아까 말씀하신 전승절 때 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안 모였던 것처럼 네. 우리도 에이펙 때는 가급적 한미일이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요. 미국은 그런 게 또 있네요. 한미를 묶으면 좋죠. 일본하고 한국이 자기를 대신해서 네. 싸워주니까.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최전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사실 그렇게 갔던 게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린 보십시오. 미국이 등 돌려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휘청하는데 중국이 만약에 등을 돌리면 우리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중국이 등 돌리면 우리한테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3대 3의 신냉전 한미일 북중로로 가는 건 우리한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원칙을 갖고 가야 됩니다. 야, 외교는 정말 깊이 들어가면 이거 무협지보다도 더 아니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서 자 그럼 이번에 한중일 정상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뭐 모양새를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외교부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 또 긁힐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중국에 국빈으로 갔는데 거기서 북중로 외교장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네요. 그 사실 외교적 결례인데 네. 아까 말한 루비오는 하고 싶은 거예요. 시진핑 와 있는데 보란 듯이. 근데 그것도 이런 숨은 그림 찾기가 있네요. 네, 그럼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넘어간 겁니다. 아니 혼밥을 해도 아직도 난리인데 생각해 보시죠. 이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처음 이제 두 정상이 처음 만났고, 근데 공교롭게 하루 전 이틀 전에 이제 미국과의 팩트 시트가 나왔는데, 네. 아니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거고 관세 낮추겠다는 약속인데 열어봤더니 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들이 쫙 이렇게 숨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 만날 때 사실은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팩트 시트가 왜 늦어졌느냐 결국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심사는 6천억 불 숫자 뻥튀겨서 가져가는 거였잖아요. 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적 유연성이나 하면 한미일 이런 데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합의해놓고 근데 실제로 팩트 시트를 미국하고 맞춰갈 때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루비오 같은 사람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대만 집어넣고. 돈 이야기 아니니까 이 문제 하나 넣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한테는 또 중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맞춰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요.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딱 써져 있어서 이거 뭐지? 그랬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씩 좀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카드는 히토류 거다. 예. 근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면 이 카드는 당장은 안 쓸 것 같아요. 당장은 안 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이거는 히토류가 걸리면 이게 히토류라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대만,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장비 같은 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대만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가가지고 완제품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히토류는 일본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라서 네. 그거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는 아직은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이게 뭐 거의 청일 전쟁 이후로 최악의 관계라고 얘기하니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조치들이 그야말로 홍수예요, 홍수 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저희 되고 방송 끝나고도 무슨 조치가 나와 있을지 모를 만큼 정말 맞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일본과는 다 닫아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저는 중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미국을 초월할 수는 없는데요. 위기 때 누가 더 견디느냐는 중국이 내핍의 달인입니다. 팬데믹 때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종의 권위주의의 역설적 장점이에요. 이게 통제돼서 사람이 죽어나도 여론이 없으니 이게 불행인데요. 그러나 체제 대 체제에 견딜 때 네. 미국이 만약 그런 방식으로 유럽이 그런 방식으로 못 견디잖아요. 근데 중국은 견뎌요. 이 내핍의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다가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지렛대가 많은 상황에서 일본이 당할 수 없을 겁니다. 민족 감정도 예. 공산당 정부가 조금 유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세요 느끼는데 민족 감정이 진짜.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저게 생겼어요. 과거에는 열등감이 분노로 갔는데 중국 지금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미국도 버텨냈다는 이 자신감이 일종의 민족적 자긍심이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신문들이 어제부터 제2의 청일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면 이건 너무 앞서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니 지정학적으로 여기저기서 자꾸 뭐 어디서 충돌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린 정말 양안 관계도 있지만 만약에 제2의 청일 전쟁 이야기 나오면 당장 우리 자본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 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타이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가능한데요. 치고 싶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정도의 리스크를 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027년에 이게 소위 말하는 2027년 침공론입니다. 이게 미국 조야에 네. 와싱턴과 전직 군인들이 27년에 반드시 친다. 이게 프레임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때가 사연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2년 후에. 시진핑이. 네네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네. 국내의 지금 어려움이나 13년 됐거든요. 예, 네.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통일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게 미국에서 만든 시나리오예요. 근데 중국은 그거 아니라도 사연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근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그러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났다 칩시다. 미국이 이길까요? 왜냐?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과연 전면전을 할까요? 그럼 인류가 다 죽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처럼 핵은 안 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지전이 되겠죠. 근데 대만 국지전은 미국이 너무 멀어요. 결국 항공모함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대만에서 했을 때 이 월 시뮬레이션을 그러잖아요. 월 게임을 돌려본 브라운 대학의 교수가 뭐라 했냐면 일주일 안에 미국의 항공모함 2척 침몰, 그다음에 미군 병사 10,000명 이상 죽는다는 그 통계가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 너무 멀거든요. 정말 ICBM으로 중국을 때리지 않는 한 여기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평양 함대가 뭐 그러니까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쏘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둥펑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을 때릴 때 어떻게 피할 겁니까? 항공모함 2대와 1만여 명의 이 일주일 안에 희생당할 것이라고 그런 월게임이 나온 겁니다. 이분은 20년간 네이비에 있었고 해군에 있었고요. 네. 지금 브라운대 이제 군사학 교수인데 그래서 타이완이 과연 미국의 치명적 이익을 그러니까 이 핵심 이익인가 아니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위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양안 관계가 팡 터지면 예. 미군이 참전하고 예. 자위대 참전합니까? 자동으로? 오키나와가 한국이 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모함도 기지가 되지만 그러네요. 그럼요. 그리고 결국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본토는 못 쏘지만 결국 여기서는 쏠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대만은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에서 이런 프레임을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치지 않더라도 한미를 묶어놓기 위한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의 이거는 의도다. 계획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월에 대만 유사시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제가 제출했어요.
근데 이게 미적지근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민주당도 지금 제가 냈지만 이걸 통과시켜 주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미국을 자극할까 봐. 네. 저는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면 끌려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선을 그어야. 자동으로 끌려 들어갈 거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자 보십시오. 미국이 본토에서 자 전쟁이 만약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은 ICBM으로 중국 본토를 네. 때린다는 거는 거의 이제 그럼 뭐 괴멸 전면전이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남는 게 항공모함인데 네. 항공모함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중국 근처 가서 때려야 되잖아요. 항공모함은 멀리서 못 때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핵을 쓸 거 아니라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는 중국한테 취약한 거죠. 중국이 미국 본토를 서로 본토를 공격하는 건 미국보다 전력이 약하지만 그래서 우리 브런슨이라는 그 연합사 사는 게 뭐냐면 이거 거리의 폭정이다. 미국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한국 기지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평택과 오키나와와 괌이 결국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발진을 할 것이고. 의원님 말씀은 주한미군의 자동 파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력의 파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 저 주한미군이죠. 주일미군 주한미군 네, 괌에서 그렇죠. 발진하겠죠.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발진하는 데를 때리겠죠. 중국이. 그러니까 본토는 못 때려도 우리가 금방 이렇게 같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라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거나 관심 갖는 부분이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이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네. 얘기하느냐면요. 시진핑이 동시에 북한을 시켜서 대만을 먼저 때리면 주한미군이 빠질 때 김정은이 때려라. 그런 음모론까지 미국엔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양쪽에 쌍으로 공격이 내려왔을 때 네.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우리가 그래서 중국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한미일 북중로로 딱 나뉘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의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가급적 우리가 입장을 안 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낫죠?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런 경우엔 우리가 여기서 왜냐하면- 중국 편 들 거야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결의안을 냅니까? 이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물었을 때 실제로 한 80%가 나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만이 합법적으로 미국의 영토거나 하와이처럼 괌처럼 그럼 동맹은 우리가 가야 되는데 네. 네. 그런데 국제적으로도 승인되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아무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한테 아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그걸 계속 빌미로 자꾸 대만을 지금 찝쩍거리면서 그다음에 일본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국회의원들한테 진보적인 입헌민주당 국회의원들 뭐냐 동시에 내자. 한일에서. 오히려 여당은 못 내더라도 네. 전 3당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이잖아요. 저는 다른 소리가 국내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결국 저는 중국한테 친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약간 확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의회에 우리 국회에 결의안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100여 분이 찬성하시던 50여 분이 찬성하시던 우리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거죠. 보여주자는. 그렇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압박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 우리 국회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또는 일부의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네. 그 타이완에 미국이 개입하는 걸 반대한다는 분이 오히려 제 결의안을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미국의 의회에 가서 호소한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러브 전쟁을 보시면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전쟁하고 너무 비슷해요. 지금 거의 돈바스 지역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마치 분단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저럴 수가 있는가? 대만 이런 것들이 전쟁이 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열돼서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는 거는 국민들을 사실 볼모로 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민진당 정부도 닦아있지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균형자로서 살아남느냐 사실은
뭐 미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다 해서 비단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뭐 100년, 200년 동안 이루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도성을 확보하고 균형자로서 역할을 조금이라도 키워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면요. 네. 저는 결국 외교는 지렛대 확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카드가 많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는 일본하고 미국의 카드를 다 쏟았잖아요. 다른 나라와 외교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나라는 우리를 만날 필요가 없죠. 미국하고 일본 만나면 끝이. 그래서 일본한테도 미국한테도 변수가 되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중국이고 지금 대통령이 가겠는 그게 글로벌 사우스고 그래서 다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다변화가. 그래서 이게 안 통할 때는 이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나빴다면 지금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었겠어요? 일본 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윤석열 정부였으면 일본 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카드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를 장전해놔야 된다 이렇게. 그럼 또 중국에서 한국 오는 관광객 닫고 뭐 우리한테 그렇겠죠. 무역 제재하고 이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중국이나 하고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외교는 51대 49의 예술이다. 그리고 외교는 흑백이 아니라 회색이다. 그러니까 회색 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방한테도 뺏기면 안 되고 우리하고 적대적인 국가도 관리해야 된다. 이게 사실 외교의 기본인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회색 분자가 돼야 한다. 그럼요. 외교는 회색 분자가 돼야 된다. 지금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다카이 총리 이렇게 멋지게 소신 명분 발언했는데 결국 손해 보는 건 맞습니다. 기업들, 맞습니다. 자영업자들, 일본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말은 멋있죠. 네. 우리 국회 외통위의 김준영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